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윤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말씀드린 개인 파산 절차에서 혁명적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문건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제가 지금 촬영한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2019년 6월부터 개인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서 서울해생법원에서 TF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아울러 이를 토대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예규입니다. 개인 파산 예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기로 하였고, 2019년 9월에 전국 개인 파산 재판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러 의견을 조회한 다음에 결국은 2020년 1월부터 개정된 예규를 시행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선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보시죠. 파산 선고 후 파산관제인에게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에 현재 파산관제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파산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하면 2012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현행 29종을 받는 걸로 지금 방향을 설정을 했고, 결론은 최근에는 이 29가지 중에 채무자 중심으로 14가지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TF에서 마련했던 개인 파산 예규 개정 방안 이런 건 참고 삼아 특별하게 일반인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중심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행 대법원 개인 파산 자료를 다운받으면 전국적으로 29개, 최근에는 카드까지 포함해서 3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절반으로 딱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이 네모표에 있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한번 보시죠. 순번 1번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이건 현재도 내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2번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이것도 현재 내고 있습니다. 3번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내역, 과거 주소 전체가 나온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도 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이 뭐냐면 네 번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현재는 등본 제출은 임의화가 돼 있어서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같은 관제인들도 등본을 내는지 안 내는지 커다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향후에 자기 채무자 개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주민등록 등본을 필수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 등본은 결국 동거 가족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별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 가족들, 다른 가족이나 어디서 얹혀 사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분도 있고, 이 삶의 방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초본은 그걸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도록 한 게 이번 개정안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가 조금 이제 아주 혁명적으로 변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좀 과장돼서 말하는 측면이 있지만 왜 혁명적이라고 그러냐면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 거래 내역서, 공과금, 통신료, 카드 사용, 급여 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이건 다 똑같은데 현행에도 이거 돼 있는데 이 기간이 파격적이죠. 지금은 5년입니다. 근데 개정안에 의하면 1년입니다. 5분의 1로 줄어들죠. 이거는 가히 엄청난 차이죠. 예금 거래 내역을 왜 보겠습니까? 이건 주로 이제 편파 변제나 혹은 은닉, 주로 이제 편파 변제에 관한 겁니다. 이게. 근데 1년만 놓고 봤을 때 과거 5년간 볼 때와는 달리 상당히 좀 조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1년으로 지금 제한을 한다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 이건 똑같습니다. 지금도 내고 있고, 각 보험회사별 작성 증명서 여전히 내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7번, 임대차 계약서 4번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조사자 입장에서는 제가 뭐 기존 유튜브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관련된 편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산화가 완료돼 갖고 임대차의 변동, 임대차 보증금의 변동 추이를 조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채무자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관제인이 감을 잡아서 좀 뭔가 수상하다 할 때 그거를 이제 뭐 사실조회라든지 아니면 채무자한테 이거 띄워오십시오 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4번은 이제 여전히 지금 뭐 똑같습니다. 8번,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입니다, 결국. 이거 똑같죠. 뭐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다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자동차 소유한 경우 당연히 자동차 등록 원부. 이 시가증명 자료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SK 엔카인가 이런 데 가보면, 아니면 뭐 구글이나 네이버 딱 찍으면은 중고 가격이 다 나오죠. 예를 들어서 2016년식 SM5, 뭐 2012년식 제너시스 하면 거의 나오기 때문에 굳이 시가증명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등록 원부만 딱 내면 되겠습니다. 이 시가증명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관제인 중에서 건의해서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번, 지급 불가능 시점이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처분한 재산이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 차면은 차량 등록 원부겠죠. 그 다음에 계약서, 영수증, 돈 주고받은 거.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표, 사건별 수불 내역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행 시점에서는 지급불능 시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이죠, 조만간. 근데 이 사람이 지급불능이 2013년이었다. 근데 2013년 전에 2012년에 부동산을 하나 팔아서 뭔가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 사용 대금이. 아니면 경매를 넘어갔는데 나중에 경매 배당표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뭐 어떤 특정한 개인이 근저당으로 싹 받아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행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2020년이지만 2013년, 7년 전이죠. 조사할 수 있고, 뭐 거기에 무슨 사행이라든가 편파행위가 개입됐으면 부인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타산법상 부인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 내에. 그래서 이거는 뭐 기존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11번이 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최근 2년 내 이혼을 한 경우 저희는 그냥 보고서에 언제 이혼했냐, 뭐 2017년 아니 2014년, 2010년 2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그것만 기재하고 이제 뭐 재산분할이 있었냐 없었냐 물어보죠. 대부분 없었다 그러죠. 별 뭐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혼을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에도 재산분할 내역 같은 거, 양육 내역 이런 걸 좀 기재하게 돼 있죠. 뭐 재판상 이혼에는 당연히 재산분할이라든가 위자료 이런 거에 관한 조정, 화해조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근 아주 2년 내에 이혼을 한 경우, 2년이 지나버리면 사실은 재산분할을 뭐 아주 과도하게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사행이 5년간 사행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2년 이후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제척기간으로 도과해버리죠. 그래서 2년 정도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협의이혼 확인서는 뭐 가정법원에 아니면 관할법원에 가면 띄워주니까 그건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2년 이내에 이혼하신 분들만 얘기입니다.
11번도 뭐 이제 조금 새로운 거지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12번. 이 수입에 관한 자료. 이거는 당연히 그동안도 내왔습니다. 뭐 소득금액증명서, 자영업자의 같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직장 재직자의 경우에는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근데 거의 그 파산 채무자 중에서는 제대로 된 소득을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는 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다만 이제 현재에도 그 가계 수지표, 생활 양식 거기에 이걸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세밀하게 본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일용직, 뭐 기초생활 수급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13번.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아, 제가 착각을 했군요. 저는 이게 3년인 줄 알았는데 5년이군요. 5년. 지금은 10년입니다. 절반으로 줄여서 5년으로 줄였군요. 저는 이게 3년으로 줄여갖고 상당히 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5년까지는 내게 돼 있군요. 어떻게 보면 좀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다행이죠. 자, 그래서 이제 현행 10년이면 너무 범위가 먼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5년 정도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거 똑같습니다. 그동안 자영업 하신 분들 8대 서류, 세무서의 사실증명 8대 서류라 그러지만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세무서에 딱 가서 억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게. 다 체크해라 그러죠. 8개. 그러면 이제 한 장 나오시면, 예를 가정주부는 뭐 채무자 누구누구, 뭐 홍길동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고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휴업 사실, 폐업 사실이 나타나지가 않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세금도 낼 리가 없죠. 세금은 시군구청에 나오는 주민세 정도는 모를까 사업에 관한 세금 낼 일이 없으니까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가정주부, 노숙자, 아니면 뭐 학생 이런 경우는 이게 한 장으로 나옵니다. 사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게 여러 장 나오죠. 뭐 사업자 등록, 주로 이제 등록은 안 하고 폐업을 했으니까 폐업사실증명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체납했거나 이제 납부하신 실적이 나오죠. 부가세라든가 뭐 법인세, 사업소득세. 그 다음에 체납했으면 체납 사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소득 신고를 했으니까 소득금액 증명은 나오죠. 요즘은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도 이 소득금액 증명은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면세업종이 아닌 경우, 주로 의식주에 관한 게 부가세 면세업종이 많죠. 의사들, 그 다음에 식료품, 이런 거에는 부가세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재무지표 증명. 이거는 뭐 개인이나 법인에서도 상당한 규모가 있으면 흔히 말하면 이제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게 있는데, 하여튼 이 8가지를 놓고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 14가지인데, 자, 여기서 이제 빠진 걸 보겠습니다. 15개가 과거에 뭐가 빠졌는지. 지적 전산 자료가 빠졌습니다.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이라 그랬죠. 혹은 지적 전산 자료 조회. 그 채무자, 어떤 사람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소유 현황을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채무자 본인 거, 자녀 거, 부모님 거, 배우자 거, 이걸 다 띄워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채무자 거도 안 보이죠. 채무자 거도 생략했습니다. 왜? 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치를 보면 이 사람이 언제 뭐 팔아먹었는지, 그 다음에 뭐 체납이 돼 있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서 그야말로 전국적인 부동산 이동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뭐랄까 그
무관할 전국적으로 이게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좀 뭐 지방에 있는 땅이 누락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당국 국가도 세금이 새지 않도록 개인의 어떤 전체 현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전산 자료 조회는 원칙적으로 지금 싹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빠졌을까요? 세목별 과세증명서, 채무자권은 받고 부모, 배우자, 자녀, 이 세 직계가족 및 배우자 이거 다 빠졌습니다. 벌써 아까 4개, 3개, 7개가 빠졌죠. 7개가 빠졌습니다. 지금 14개에서 7개, 그럼 21개.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지? 주민등록 초본. 예전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 자녀들의 주민등록 초본, 부모님의 주민등록 초본. 이거 다 띄우게 했죠. 아주 힘들죠. 뭐 지방에 있는 초본은 아무나 못 띱니다. 내 초본만 띨 수 있어요. 배우자 거도 못 띄고 자녀 거도 못 띄고 개인정보에 가는 거죠. 이거는 안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띄는데 엄청 힘들죠. 사실은 초본 받는다 한들 뭐 특별한 정보도 없습니다. 사실은 좀 약간 과거에는 좀 과도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빠졌죠. 그래서 4개, 3개, 이것만 해도 3개, 10개가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빠져서 총 예전에는 이게 29가지가 있었습니다. 13, 14 이게 쭉 29가지 있었는데 거의 이제 절반 정도. 이제 관제인 입장에서는 이제 채무자 거만 열심히 보자.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서울만 시행됩니다. 서울. 지방에는 뭐 이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이제 시행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울회생법원 준칙에 다 명문화해서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은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혁명적인 겁니다. 이게 뭐 관제인 입장에서는 팔다리가 잘릴 정도로 뭐 블라인드 처리가 된 거죠. 결국은 그 가족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깜깜이가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배우자나 자녀들 명의로 이렇게 살짝 바꿔놓고 가면 이제 그 바뀌는 흔적이 있죠. 근데 이제 애초에 돈을 벌어서 부모, 자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은 밝혀내기가 불가능하죠. 지금 입장에서 본인이 있는 거를 옮겨놓는 거는 이건 다 걸리죠. 세목별 과세증명서, 보험 계약 조회 결과서 여기에 다 체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초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돈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사업소득이 생기면 배우자 명의로 사거나 애들 명의로 땅을 사놓는 거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가 사례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하는 취지는 아까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채무자들이 좀 부담을 갖지 말고 어려우신 분들이 빨리 파산 면책을 통해서 갱생을 해서 국가 경제, 본인도 살고 사회도 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죠. 채권자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채무자에 대해서 배우자의 재산이라든가 자녀 명의로 혹시 은닉해 놓은 게 있지 않을까, 뭐 추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신빙성 있는 근거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그때는 아마 관제인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가 채권자가 가만히 있는데 관제인이 너무 파헤치니까 이제 그걸 제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의 제기한 거는 관제인이 얼마든지 기존 방식대로 아니면 더 심하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채권자가
향후 이 일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이제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어떤